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가까이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동 4개국 순방 효과, 또 리퍼트 주호미 대사 피습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미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3주 연속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께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지지율의 상승. 네, 일단 워낙 많이 빠졌었지요. 네. 5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지난 1월부터 정윤회 문건 파동이니 3인방이니 하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좀 복원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싶고요. 역시 해외 순방을 하면은 항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가면은 정말 일단 우리 언론에서 계속 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외 순방 가서 크게 나쁜 보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한 6% 올랐는데 과거에도 오바마 대통령 미국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나면 한 5%,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국 가서 만나고 한 9%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김기종 씨 리퍼트 대사 그 피습 사건 이후에 또 보수 계층들의 결집 이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워낙 많이 빠졌던 데서 상승한 효과와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맞물려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미영삼 원장님. 그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 관한 그 반영은 아직은 좀 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조사 시점이 그 사건이 난 날이 3월 5일이었는데 이 조사 시점이 마지막 3월 2, 3, 4, 5일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다음 주 조사 때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냐. 또 더더구나 대통령이 귀국하셔가지고 이문 방문까지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가 좀 기추가 두목되는데 방금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흔히 말하는 집토끼,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그 한미 동맹 관계라든지 그리고 결국에 대통령의 순방 성과 플러스 외교안보 리더십에 그 보탬이 되는 그런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오히려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중동 4개국을 돌아보고 국내에 오자마자 또 리퍼트 대사를 문병을 간 거죠. 박 대통령이 문병을 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영환 전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죠. 보니까 가서 자기도 예전에 다친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사실 대통령이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도 귀국하자마자 갔던 것은 역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하고는 그런 의지가 있었겠지요. 특히 이제 리퍼트 대사가 미국 외교관 가운데서는 국내에 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한테 이것을 이제 미국은 공공 외교라고 그럽니다. 2012년 힐러리 미 국무장관 때부터 2010년이죠. 미국 외교관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잡는 외교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로 미국 외교관들이 현지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리퍼트 대사도 아무튼 국내에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행동, 좋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미 관계 고려하고 이런 여러 점 때문에 즉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동병상련의 느낌도 있었겠죠. 같이 그런 비슷한 부위에 테러를 당했다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설명들이 그러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 다친 부분이라든지 또 다친 상처의 정도 그다음에 또 치료 병원까지도 묘한 그 동질성이라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또 인간적으로 그 큰 위기를 처했을 적에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했을 때 모습하고 그 비슷해요. 그리고 더욱더 비슷한 것은 그 하고 나서의 그 나오는 그 개구 일성의 간결한 메시지.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전은요. 라고 한 이런 대처한 이런 것들이 묘한 그 동질성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 말고도 그 정치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감으로써 결국에 그 속된 말로 손해본 장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무성, 문재인 두 양당의 대표까지 다 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리퍼트 대사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앵커께서 아시지만 리퍼트 대사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한 그 자체가 G2
한국이 있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리퍼트 대사는 이런 큰 일을 당하고 정말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임무, 주한 미국 대사로서 임무를 120% 네. 지금 그 병상 그 외교라고 할까요?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감정도 상당히 그 아주 우호적이고 오히려 좀 과잉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네. 그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당연히 총리까지도 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고 좋은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영환 전 의원께서 뭐 양당 대표도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올 정도로 뭐 시민들도 안에서 뭐 선물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일단 미국 대사람 위치가 사실 단순 한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들 하면은 그래서 한국 대사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는 정확한 이름이 대한민국 정권 대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한 미 대사는 미국 대표한 얼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단순한 테러도 아니고 이른바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상당히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외교 사절에 대한 보호는 현지국이, 현지 정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빈 협약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보호를 못한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측면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 뭐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시민들이란 이런 분들이 뭐 너무 좋아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약간 이제 보기에는 좀 코믹하달까요? 그런 부분들 연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게 또 다원화된 사회의 모습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게 되면 이제 여야 대표를 모두 만나서 어떻게 보면 순방의 결과를 좀 설명한 자리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식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글쎄 뭐 오면은 일단은 전번에 약속을 했었죠. 네.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같이 만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고 오면은 대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물타기를 해왔었죠. 뭐 3부 요인, 5부 요인 해서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위원장까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모임을 사실 청와대에 꺼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자웅을 겨룬 이후에 사실 그런 류의 만남은 처음이죠.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할지 사실 궁금한데 일단은 국회에서의 대통령이 계속 말했던 경제 살리기 위한 국회의 노력, 뭐 국회 관련 법의 처리를 원할 거고요.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정부는 개혁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회 협조, 특히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회 협조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서로 이제 그 여야 대표들이 각자 속내는 좀 다르겠죠. 우선 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또 하나의 한 걸음으로 가면서 당청 간에 더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행보를 취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문재인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야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본인의 그 중도 외연 확장,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그런 자기 정치 리더십을 얻는데 활용하는 그런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싸우고 따지고 하는 그 과거 김한길 대표의 그런 그 태도보다는 오히려 저 정책을 구체적으로 민생 부분이라든지 경쟁 부분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 희망하는 그런 분야를 좀 더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부분 얘기도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좀 오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떨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새정치연합이 급격히 올랐었죠. 그건 그렇죠. 뭐 야당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되면서 야당이 좀 중심을 잡으니까 과거의 야당 지지자들이 이런 조사가 들어오면은 무응답축으로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좀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질서를 보이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응답에 적극 응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표로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숫자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컨벤션 효과.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 같은 그렇게 올랐었다가 이제는 좀 빠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컨벤션 효과를 봤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난 뭐 한 달 사이에는 정치적으로는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변수는 없었지만은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사실 이 조사가 3월 6일까지 지난주 말까지였습니다. 네. 지난주 통째로 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 계층들의 그런 응집도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사실 지난 해 말에 비하면은 새정치연합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새누리당 많이 떨어진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일희일비할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근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4.19 보선이 굉장히 문제고 또 니퍼트 대사에 김기종 씨 테러 부분이 상당히 그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지율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반영돼 가겠죠. 파장이 김기종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야당이 많이 그 치고 올라온 그런 경우가 결국에 전당대회를 통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 기대감 네. 또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뭉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보수층대로 뭉치지만은 야권도 진보 진영이 뭉쳐서 결국에 친노를 중심한 시민 사회 세력들이 네. 이렇게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지지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하지 않을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 이 지도부 체제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이나 전략 부재 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정동영 전 장관에 이어서 천정배 전 장관까지 이렇게 탈당하도록 이렇게 거기 놔둬버리는 탈당을 결과를 초래한 이런 모습이 결국에 지도부의 역량으로 전략 부재로 이렇게 비판적인 그 시각이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더더구나 이 천정배 장관이 무소속 천정배 정동영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의 주역이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친노 문재인 이 지도부 체제에서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결국에 놓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 상응하는 그런 인물을 갖다가 대비하지 못해서 정말 광주 서울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어떤 후보가 패배한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가을 정국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에 분열, 분당의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그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영환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은 이제 시작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날까요? 글쎄요, 제가 섣불리 예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른바 문재인 대표 체제 또 뭐 반대에 있는 쪽에서는 뭐 친노 집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천정배 전 의원을 껴안지 못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광주는 뭐 호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내려간 이래 천정배 전 의원을 껴안지 못하고 무소속과 출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에게서는 사실 별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정동영 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자신을 뽑아줬던 그 정당을 뛰어나가서
지금 다른 당을 만들고 하는 활동의 모습은 문재인 대표가 과연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어나갈 수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제가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당 내에서 호남 신당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른바 친노로 대별된다고 분류되는 네. 그 당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호남 쪽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종의 흐름 속에서 천정배 의원의 그런 이런 무소속 출마도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진보는 분열하고 보수는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현재 진보가 세력이 야당 세력이 계속 분열한다면 내년 총선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사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2,000표입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개 정당이 나눠서 나온 경우 현재 새누리당은 보수의 대부분이 평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 대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뭐 지금 중도 행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당을 어떻게 추스린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천정배 전 의원을 잡을 만한 카드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대표께서 본인의 핵심 참모라고 할까요? 그분을 관악을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전략공천 카드를 결국에 못 만진 거죠. 그래서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략공천을 버리지 말고 그 유능한 큰 인물을 영입하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정배, 김상곤 이런 교육감 거물들을 관악을과 성남에 배치하는 전략공 대표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하면서 광주를 오히려 경선으로 이렇게 네. 가면은 충분한 모양새가 있었을 텐데 관악을에 문재인 대표의 핵심 참모가 계셔요. 그분을 배려하다 보니까 천정배 장관을 배격하게 되면서 예.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악을을 좀 그 전략공천으로서 그 좀 거물을 갖다가 영입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 이대로 간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 무슨 경선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늘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뭐 다 그 대표들도 이해창 대표도 다 전략공천에 있어 왔고요. 그것은 저 대표 지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국민 참여 경선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명분 삼아서 실질적 속으로는 또 그 참모도 하나 챙기려고 하는 네. 이런 그 속내가 이렇게 얽혀서 이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되어집니다. 예.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세 군데인데 안영원 전 의원께서는 세 군데 중에서 몇 군데 정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결국은 1대1 싸움이냐, 네. 1대 다의 싸움이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1대1 싸움을 한다면 새누리당은 다 불리한 지역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과거에 통진당에게 후보를 줬다는 이야기는 100% 야당 후보가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준 지역입니다. 예. 그만큼 현재 야당에 유리한 지역들이죠. 수도권 있는 2개 광주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한다면은 새누리당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1대 다 정말 야당 쪽에서 몇 명의 후보가 나온다면 그때는 게임은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이 1대 다 구도가 되면 야당이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불리해서 조금 많이 지게 된다 그럼 문재인 대표의 권위는 좀 많이 흔들릴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얘기하는 구도로 갔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뺀 나머지 정의당 그다음에 정동영 전 장관이 참여하는 국민모임, 그다음에 무소속의 천정배, 이 그 새정치연합을 뺀 야권이 단일화로 이 무소속 천정배 전 장관을 했을 때는 네. 천정배 장관의 정치적 개인기 플러스 돼서 이게 만만치 않은 구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정말 광주에서 패배하고 예. 지금 또 알려진 바대로 이거는 일야 다야 구도로 가서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김미애 통진당 의원이 끝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그분이 거기가 경기 동부연합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9% 12%까지 나온대요. 모든 조사에서. 그 정도로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어부질이 아닌 어부질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는 정말 그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러면 리더십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관악을 그 안방 같은데 그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광주에서 내주고 성남에서 내줬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그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엄청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유기준, 유일호 이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나가실 겁니까? 라는 대답을 명확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걸리긴 걸리죠. 어떻습니까? 글쎄 뭐 본인들은 총선에 나오고 싶겠죠. 만약에 안 나올 생각이었다면 이번에 안 나오겠다는 건 명확히 밝혔을 텐데 네. 대답을 애매하게 했다는 것은 총선에 나올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국회의원을 할래 장관을 할래 한다면은 국회의원은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합니다. 4년짜리 비정규직. 그렇지만 계약서는 있다. 네. 4년짜리. 네. 장관은 계약서가 없는. 그다음에 임시직입니다. 예. 대통령인 임명권자가 너 하루 만에 나가 하면 그냥 나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출을 더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통과는 잘 되겠습니까? 의원들 중에서 청문회 통과 안 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낙마하신 분들이 최근 한 26명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 이한구 총리 후보자까지 통과해서 보면 현역 의원이 떨어진 데는 한 명도 없답니다. 네. 이번에도 무난히 되려고 보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2세대 관료 2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관료 1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장 전입이라든지 나쁜 관례, 그 사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비판해왔던 세대가 본인이 이장 전입을 하고 했다는 것이 참 너무 실망스럽고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문회는 통과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